네, 오늘 시작의 수급 이슈 모멘텀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7층 투자전략실 시작할게요. 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부장,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투. 네. 오늘 참 아쉬운 좀 화요일이기도 했죠. 전강 후 약을 보이면서 좀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어제 돌아섰던 외국인이 오늘은 다시 우리 시장 매수에 나서주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먼저 수급 분모 종목부터 열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 두 번째는 현대차입니다. 좀 굵직한 종목들이 나와줬는데요. 먼저 LG전자부터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외국인은 4거래일째, 기관은 2거래일째 LG전자를 매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 IPO 등 좀 여러 뉴스와 함께 수급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첫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이성웅 요원부터 LG전자의 상승에 대한 한 줄 평 해주시죠. 네, 우선 실적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글로벌 좀 이슈적으로 좋죠. 그러기 때문에 예상 밖의 어떤 선전 말씀드립니다. 네, 미래사업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좀 긍정적인 좀 뷰를 주셨는데요. 먼저 이성웅 요원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3분기 실적 예상 밖의 선전이었나요? 그렇죠. 우선 그 3분기 영업이익은 6천억이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영업이익이 좀 6,889억 잠정으로 실적이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좀 굉장히 좀 힘들었고 변동성이 최근에 많은 현재 시장에서 지금 LG전자만이 그래도 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가가 그래도 좀 계속 잘 가는 좀 이유가 외국인들이 좀 꾸준하게 4일 연속 기관 쪽에서 이틀 연속 사는 것도 LG전자가 물론 이제 이 SK하이닉스나 이 삼성전자보다는 오르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네. 지금 현재는 LG전자의 어떤 좀 반전 네. 이런 부분이 많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전에 이제 LG전자의 주가적인 특성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좀 실적이나 이런 기본적인 내재라기보다도 로봇 사업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휴머노이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장 부분 쪽 같은 경우에도 진행을 좀 많이 하는데 이 신사업 쪽에서의 기대감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LG전자 주가 올랐을 때가 항상 이런 좀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실적적인 측면에서 이 내실화를 좀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좀 다져 놓는 그런 인상을 좀 줬기 때문에 저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랠리 부분은 어떤 좀 이 주가에 대한 고공행진에 타는 것보다도 좀 매수를 조금씩 한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 이슈가 인도법인의 상장이잖아요. 네. 좀 1조 8천억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 재원을 이 신사업 쪽으로도 계속 투자를 한다라는 맥락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LG전자가 우선 그 동종업계 대비해서도 주가가 싼 구간으로 좀 가고 있는데 이런 재평가가 계속될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LG전자 이 3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TV나 이 PC 쪽은 아직까지는 안 좋아요. 근데 이 가전 쪽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선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LG전자가 이 가전 쪽에서의 그 전에 좀 약간 트랙을 프리미엄이 있는 그러니까 가격이 높은 이 가전 제품을 파는 거랑 또 이제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한 약간의 좀 그 중저가에 대한 가전 제품 파는 전략을 몇 년 전부터 많이 좀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이번 이 3분기 때 빛을 발휘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여전히 전장 쪽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좋았죠. 오히려 좀 가전 쪽보다도 영업이익 6% 이상, 영업이익률이 6%를 좀 기록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LG전자는 다른 IT 종목들 대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좀 단기적이라 하더라도 매력적인 구간은 이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3분기 실적도 꽤 괜찮았고 이번에 인도법인 IPO로 인해서 조달한 자금을 신사업에 좀 투자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 관련주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네요. 그럼 이제 김성훈 의원과도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볼게요. 미래 사업은 성장이라고 했는데 전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가전에서 굉장히 수익률이 잘 났었는데 사실 관세 영향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4분기나 내년 실적에 영향이 없을지도 좀 더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3분기를 평가하는 이 증권사들의 뷰가 보면은 일단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은 네. 관세 영향을 좀 더 이겨내는 퍼포먼스를 이제 가전 사업에서 그리고 이제 구독 사업으로 연결을 지으면서 이겨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에서 원래 2분기에 이제 LG전자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마케팅 비용하고 또 이제 물류 비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물류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이 감소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매출에 좀 더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게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LG전자를 우리가 이제 그 비춰볼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제 정장 사업에 대한 이 핵심 이 포트폴리오가 점차 이 비용 이제 그 구조가 좀 증가되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3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전장 부분에서 달성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전장 사업에서 핵심이 차량용 계기판 앞쪽에 들어가는 네.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 사업인데 이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가 계속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LG전자 하면은 사실 이 LG이노텍의 지분을 한 40%,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지분을 한 30%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노텍 같은 경우도 이번에 3분기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흑자 전환에 대해서도 거의 확정적으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LG전자도 차트가 이미 이제 그 바닥권에서 들어올리는 이제 구간이다. 제가 아까 전에도 좀 강력한 반등을 좀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LG 그룹 전반적으로 뭐 관련된 로보티즈라든가 로봇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LG 전자만의 이제 특화된 가전 사업도 사실 지금 AI 구동으로서 이제 탑재가 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그 탑재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더 비싸지겠네요. 네, 그리고 마진율도 네.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핵심으로 봐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볼 게 이제 공조 시스템인데, 이번에 이제 칠러를 앞세워서 미래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북미, 뭐 중남미라든가 아니면은 중동, 그리고 뭐 아시아 글로벌 시장에서 AI 데이터 센터의 냉각 솔루션의 대규모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LG전자의 성장 스토리에 좀 더 강력한 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네. 뭐 LG전자가 지금은 사실 이 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멀어진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강력하게 반등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이런 회귀 본능이 좀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LG전자도 주가가 지금 한 82,000원대 가격에서 9만 원대까지 좀 올라오면 그때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높아지는 또 수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 대해서는 좀 돌아서는, 뭐 어둠이 조금 빛이 좀 아직 이제 서서히 보여지는 그런 시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실적에서도 좀 확인을 시켜줬듯이 뭐 전장, 구독, 공조까지 사실 다양한 성장 동력은 좀 많은 회사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가격 전략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성용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밸류에이션이 전자그룹 내에서 좀 매력이 있다고 보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접근해도 되는 걸지와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야 할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LG전자가 지금 PBR 구조로 보면은 아직까지도 0.7배를 못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 반도체 사업 부분과 뭐 PBR이나 이런 걸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네. 지금 현재 그 어떤 이 정도 PBR 구조가 이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좀 유지했을 때 그때의 지금 밸류로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근데 이제 지금 모바일 사업부에 대한 철수가 지금 이루어진 상황에서 굉장히 좀 어떤 실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때보다 오히려 좀 저평가 구간은 확실히 맞다.
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95,000원 이상까지는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뭐 그 전에 이제 10만 원대였죠. 10만 원대 당연 이상은 유지를 했지만은 그나마 좀 이제 좀 낮추고 최대로 낮춘 게 이제 95,000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좀 매수 관점을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이번이 좀 잠정 시적 발표이긴 한데 여러 가지 좀 상황은 좀 살펴봐야 될 건 분명히 있어요. 이런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4분기 때까지도 이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도법인 상장에 의한 이 자금을 어떤 방향으로 쓸 거냐가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 사업 쪽으로의 그 전에 주가가 LG전자가 주가가 반응했었던 게 가장 컸던 게 이제 그 로봇 사업에 대한 이런 진출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매끄럽게 좀 진행이 계속 투자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LG전자의 주가적인 상승 여력은 또 더욱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돼서 저는 신규 매수 관점을 우선 단기라고 하더라도 95,000원까지 봐도 괜찮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증권사에서 외치고 있는 95,000원, 10만 원까지 조금 더 높은 눈높이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은 뭐 짧게라도 95,0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 주셨네요. 이제 김성훈 의원의 가격 전략도 들어볼게요. 9만 원대 좀 넘어가면 투자자들이 좀 관심 갖기 시작할 거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9만 원 넘는지 좀 봐야 되는 건가요? 그 LG전자가 지금 가격대가 매력적이긴 하지만 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투자자들이 관심 가질 때는 지금의 주가 수준보다는 조금 더 주가가 좀 슈팅이 좀 강하게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뭐 시장에서 노출도도 많이 있을 거고, 당장 LG전자가 실적이 그래도 생각보다 컨센보다 좋은 건 알겠지만은 주가의 퍼포먼스가 아직 보이지 않고 82,000원대 뭐 이 지금 가격대에서 지지부진하게 또 행보를 하는 이상은 그렇게 저 같은 입장에서도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이 굉장히 좀 의구심이 좀 들 수 있는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금 수급본부에서 LG전자를 다뤘기 때문에 수급의 체크를 조금 더 해보시고,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또 매집을 뭐 대량 매집을 좀 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본부 종목인 만큼 외국인이 좀 4거래 연속 사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이어지는지 확인을 하고 또 시장에 관심이 더 붙는지도 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차였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면서 약세장에서도 선방한 하루였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뭐 사실 참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두 번째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이성웅 의원부터 현대차에 대한 한 줄평 들어볼게요. 다른 건 좀 신경 쓰지 말고 뭐 신차 쪽에서의 기대감만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고환율 수혜주로 조금 급부상한 오늘이라는 점, 그리고 한미협상 관련된 타결이 됐을 때 최고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최근 환율이 1,430원, 40원까지도 좀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는 고환율 수혜주를 많이 찾고 있기도 한데요. 그와 관련해서 사실 현대차가 대표 종목이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관세의 영향을 뭐 이게 고환율로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던데 가능할까요? 기사를 보니까 네. 뭐 환율 1% 오르는 거에 이제 한 3, 4%대의 또 이 관세에 대해서 이제 커버가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나왔더라고요. 네. 계산상으로 이제 정확한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이번에 3분기 실적의 컨센이 지금 뭐 한 영업이익으로 2조 6천억 원. 근데 전년비 대비해서는 당연히 증가 한 27%대의 증가지만은 시장에서 과거의 컨센 대비해서는 약 한 뭐 일부 하회하는 실적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맞아. 왜냐하면 3분기 관세 영향이 최고치에 달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도 계속 이 우리나라 정부하고 미국하고의 그런 이 관련된 보조금 선지급과 관련돼서는 이제 통화 수합을 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내세우고 있고,
에이펙 정상회담 전에 좀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는 좀 타결을 좀 하기를 좀 원하는 상황이고 이게 뭐 올해 안으로 해결이 될지 아니면은 뭐 내년까지 끌고 갈지 그것까지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타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긴 기간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또 타결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본과 같이 일본이 이제 지난달에 중순에 이제 타결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요타 같은 경우에 타결되고 나서 주가의 랠리가 사실 지금의 이제 정권 교체도 일부 있었지만은 우리 시점에서 본다면 거의 한 50% 정도 이 토요타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PER 선행으로 봤을 때 토요타가 한 9배 정도, 현대차는 지금 가격대에서 실적 레벨 이제 선행으로 봐도 5배면 사실 타결됐을 때의 주가 상승 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퍼포먼스적으로도 많은 또 상승이 보일 거고요. 그리고 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일전에 노란봉투법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이 자동화에 대해서도 이 로봇에 대한 투입에 대해서도 좀 발빠르게 현대차가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29년까지 3만 대 이 미국 공장 배치 이 소식도 우리가 알렸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자동화율이 40%에 지금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메타플랜트 공장 같은 경우는 일단 30만 대 이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증설이 나왔을 때 미국에서 이제 이 생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은 아직까지 안 되기 때문에 관세 영향폭에서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때 주가의 랠리는 목표 주가 TP가 지금 한 28만 원, 현대차가 고점 30만 원에서 지금 한 30%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을 때 원상복귀 쪽으로 저는 현대차의 주가를 좀 빠르게 본다면 시가총액 상위 중에 LG 이제 엔솔 같은 경우도 주가 랠리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고 네. 마지막 남은 이제 하나의 좀 맞아. 카드가 답답이죠. 현대차가 마지막 남은 마지막 답답이. 남은 현대차가 좀 해결을 주가에 또 랠리를 한 번 더 보여줄지 저는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현대차 같은 경우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현대차에서도 IR에서 밝혔듯이 배당에 대해서도 최소 10,000원을 보장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배당 수익률 시가로 봤을 때 한 6%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중간 배당 계속 분기 배당 받으시면서 버티는 전략도 저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현대차. 그래서 저는 지금의 가격대는 충분히 접근할 만한 가격대다라는 점을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관세 협상만 타결된다면 주가는 뭐 어느 정도 위까지 레벨업 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기대감을 가득 안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최근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는 좀 횡보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배당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적금 아니면 뭐 지금 관점에서 쭉 보시는 것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김성훈 의원은 평가를 주셨네요. 이제 이성훈 의원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신차 도입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신차라고 하면 뭐 아이오닉 9, 뭐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요? 그쵸. 이제 뭐 팰리세이드, 진짜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지금 제가 말씀을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현대차에 대해서 관세 또 이제 환율 얘기하면은 좀 많이 지겨우실 것 같아요. 네. 그 얘기 들으시는군요. 한마디로 이제 많이 들었다라는 부분 자체가 그만큼 이제 현대차에 대한 주가 현대차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이 멀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주가 자체도 이런 관세나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실적으로도 반영이 되고 또 환율도 크게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워낙 약세가 좀 이어지는 상황인데 주가에 또 반영되는 부분도 많이 미미하거든요. 네.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현대차를 당연히 이제 안정적인 그런 실적 여러 모멘텀 뭐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겠지만 그런 여러 이제 모멘텀 같은 경우가 지금은 시장에 다 노출이 됐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실현화되는 과정은 계속 저희가 지켜볼 거예요. 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대차를 좀 싼 상태에서 좀 산다는 관점을 본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신차에 대한 뭐 기대감밖에 저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환율이 지금 올랐을 때 관세에 대한 부분을 만회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이게 되고 있지만 이거는 올해 1분기 때 환율 효과를 잘 봤잖아요. 네. 1분기 때 환율이 평균적으로 1,450원대였을 때
이 현대차의 영업이익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6천억의 좀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관세에 대한 3분기 때 피해액의 30% 만회할 수 있다라는 이런 논리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요나 이런 부분이 또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전제가 좀 깔려야 되고, 또 이제 환율 같은 경우가 이 수준을 1,450원대까지도 올라와서 수준을 유지해야 좀 가능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도 현대차의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매수할 수 있는 힘은 역시 뭐 신차에 대한 부분을 좀 강하게 좀 이 출시에 대한 부분에 기대감이 있어야 좀 저희가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습니다. 좋은데 미국 시장 쪽에서도 이 하이브리드 쪽에서의 뭐 판매액이나 이 시장 점유율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어떤 일본 쪽에서의 하이브리드 차보다도 경쟁력 굉장히 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앞서서 임관이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 진행을 하지만 이제는 미국 쪽에서의 이 팰리세이드에 대한 하이브리드에 대한 차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간다면은 저는 지금 현재 뭐 매수 관점을 이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지만 역시 나오고 나서 그 상황을 또 지켜봐야죠. 이 부분은 또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가격선은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뭐 일단은 저는 급할 건 없다라고 봐요. 급하게 이제 현대차는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것보다도 지금 이제 분위기가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 어떤 3분기 실적에 대한 이미 좀 시장에서도 좀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고, 우선 매수 관점을 가져가고 뭐 목표 주가를 굳이 설정한다면 증권사는 평균적으로 27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27만 원 선을 좀 보고 접근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성웅 의원은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성훈 의원께도 좀 가격 전략을 더 여쭤볼게요. 뭐 배당 매력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적금처럼 들고 갈 종목이라고 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목표가를 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1차적으로는 좀 어느 선까지 볼까요? 저는 일단 25만 원 정도까지는 주가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전제 조건이 몇 개가 깔리는 거죠. 사실 실적에서도 사실 미스가 조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관세 영향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 또 관세에 대한 협상 또 기대감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기존에 좀 많이 쏠림 현상이 있었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일단 이 회복에 대한 또 시그널이 빠르게 나오지 않으면 그런 수급이 2차 전지를 거쳐 자동차 업종에게도 조금씩 또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도 긍정적인 이슈로서 일단 22만 원 근처에서는 접근 가능하고 25만 원까지 일단 보고 일단 접근해 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22만 원 부근에선 접근할 수 있고 1차적인 목표가는 25만 원까지 보고 대응해보면 좋겠다는 전략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장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이슈본부 종목 열어볼게요. 네, 첫 번째는 한화오션, 두 번째는 ICTK입니다. 오늘 뜨거운 종목이었던 한화오션부터 내용 체크해볼게요. 중국이 한화오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오늘 조선주들 전반이 흔들렸던 하루였습니다. 정말 이 K조선업에 제동이 걸리는 거라고 봐야 할지 첫 번째 종목으로 한화오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먼저 이성웅 의원부터 한 줄 평 해주시죠. 저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판단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급락 시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동일하게 미중 무역 갈등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한화오션의 자회사 5곳은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점 부각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뭐 매수 관점이다. 오늘의 급락은 기회였다라 좀 의견을 주셨는데요. 먼저 이성웅 의원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단기 노이즈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 내 이 한화오션 그 기업들은 중국이랑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게 지금 더 큰 문제가 향후 이제 중국 기업들
기업들이 중국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이 조선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쪽에서의 미국 내 자회사에 대한 어떤 제재에 대한 우려감이 전체 증시를 좀 흔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그룹이 집중적으로 좀 떨어졌던 상황이었지만 저는 이제 약간 좀 과도하게 좀 주가가 좀 떨어지지 않았냐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이 주가 떨어졌을 때 저는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하나오션 이번에 이 미국 내 자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매출 비중이 이제 한국, 유럽 또 이제 뭐 중동 쪽이 이제 중국과는 별개죠. 네. 설마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는 어떤 이 배들이 중국 항로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좀 가진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중국 쪽이 우리나라의 조선 업체들한테 제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중국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건 이 후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후판을 수입해서 지금 장착을 시키는데 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조선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 중국 쪽의 후판 기업들한테는 고객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업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나라 산업 안에서도 가장 큰 우리나라가 갑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조선업이라고 좀 판단이 돼요. 당연히 이제 뭐 다 아셨겠지만은 트럼프가 올해 초 당선됐을 때 제일 먼저 우리나라와 어떤 대통령과 통화를 했을 때 얘기했던 게 바로 이제 조선 쪽에서의 협력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만큼 이제 조선업에 대한 어떤 그 미국과 어떤 중국 쪽에서의 이런 그 외교적인 문제로 주가가 떨어진다. 이럴 때는 오히려 저는 매수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만큼 이제 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가 뭐 실적,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3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3,300억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 수치 같은 경우가 거의 뭐 1,000% 이상의 이 1,100% 이상의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이 하나오션의 LNG 선 쪽 고가 가치 선에 대한 이 시장에서의 그 마진율도 많이 잡아주고 이 부분도 하나오션이 드라이브를 많이 걸으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잘 굴러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슈가 나왔었던 미국 내 자회사들 중국 쪽에서 타격이 아니라 정말 저는 이번에 그 필리조선소나 미국 쪽에서의 시장 교두부에 대한 진출이 정말 계속해서 잘 될 거라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가 최근 몇 달 사이에 방산주나 다른 IT 기업들 대비해서는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 실현 노출이나 이런 부분도 제한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나오션은 좀 긍정적으로 계속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역시 뭐 조선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가진 산업이기 때문에 뭐 이런 단기 이슈는 좀 단기로 해소하면서 장기적 관점으로는 지금 접근해봐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김성훈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역시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회라고 본 것 같기는 해요. 3거래 연속 뭐 강한 매수세를 좀 던지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모멘텀들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제가 이제 그 미중 무역 갈등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까도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크지 않은 쪽에서 이제 하나오션 자회사의 제재를 가했다라는 점이 그냥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수급적인 부분은 개인 매수세가 지금 한 3, 4거래일째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이 한 3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를 했다는 점은 그래도 당장 이 10만 원대 초반의 구간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때는 그래도 121선 근처 기존의 9만 원대가 좀 우리가 지지력이 좀 강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한번 조정이 온다면은 그래도 매수할 만한 타이밍은 충분히 오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다른 거는 다 뒤로 하되 네. 실적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 매력은 아주 충분히 남아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수주한고 한 27조에 육박하고 계속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실적 매출이 한 10조 됐기 때문에
한 2.7년 정도의 또 매출에 대해서 견조한 또 펀더멘탈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상선 쪽에서 한 70%가 LNG선 이 매출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이 카타르 LNG 관련된 프로젝트라든가 뭐 우리가 미국에서 또 기대가 되고 있는 뭐 아주 지겹도록 들은 마스가 프로젝트에서는 하나오션하고 또 삼성중공업의 역할론적인 이 굉장히 중요성이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 하나오션이 올해 포워딩으로 한 25배 정도, 내년 한 20배 정도 예상을 하는데 아주 비싼 수준은 지금 아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선주들을 이 품에 못 품었던 투자자분들께서는 삼성중공업이나 저는 하나오션은 조정 시 또 추가적인 조정이 또 있다면은 저점에서 한번 담아보시는 전략도 굉장히 오늘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나오션 긍정적인 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방산도 한번 흔들렸는데 조선은 그래도 견고했던 상태였잖아요. 오늘 이슈와 함께 좀 밀렸긴 했지만 그간 좀 담고 싶었던 분들에게는 오늘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은 기회의 하루였다라 좀 이야기를 주셨네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김성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카본이나 뭐 하이로코리아 같은 기자재 쪽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셨었잖아요. 사실 기자재도 함께 흔들렸는데 대형주 대비 기자재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만약이라도 뭐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이 지금 주가에서 한 5%대 이상까지 좀 하락을 보인다면은 당연히 대형주 쪽으로 안전하게 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이 코스피 지수 자체가 변동성에 좀 노출이 돼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뭐 FOMC라든가 지금 당장에서 이제 그런 셧다운에 대해서도 사실 악재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 기간적 여유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본다면 중소형주보다는 저는 대형주로 일단은 가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앞전에도 이제 그 기자재 쪽을 말씀드린 건 대형주 모멘텀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반영하지 않았던 종목 위주로서 선택을 했다는 거지, 기자재 쪽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가 그때는 너무 가고 기자재가 좀 못 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키 맞추기 측면에서 봤던 거지, 사실 전반적으로 흔들린다면 지금 담을 건 대형주 뭐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다라고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이성웅 의원께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또 조선은 약했지만 반대적으로 해운주는 좀 상승을 보였잖아요. 그럼 해운주들도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걸지 아니면 해운도 단기적으로만 봐야 할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해운주도 그렇고 당연히 이제 오늘은 이제 하나오션 쪽에서 이슈가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약간 조선업종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더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는데, 저는 이제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주들 대비해서는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할 수는 없죠. 또 주가가 반응하는 부분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연동성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해운주를 담는 그런 상황은 오히려 지금 주가가 같이 떨어졌을 때는 조선주를 담는 게 낫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10월 달에 이제 에이펙 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이 조선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해운주들이 오히려 더 변동성이 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오히려 지금 에이펙 대표께 말씀하셨듯이 에이펙 회의가 정말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해운주보다도 오히려 지금 조선주들이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이 좀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뭐 해운주가 반대로 오르긴 했지만 에이펙 회의라는 또 이벤트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조선주들로 관심을 지속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 업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방금 10시경에 좀 속보가 하나 나와서 전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IMF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뭐 세계 성장률을 전반적으로 3.2%로 상향한 가운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한 거고요. 내년은 그래도 1.8%로 조금 더 성장할 것이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와 함께 또 올해 세계 성장률을 3.2%로 0.2%포인트 올렸는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무역 합의로 관세 영향이 낮아질 것이라 보고 있다는 점도 좀 투자에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화의 옵션에 대한 이야기와 속보까지 전달해 드렸고요. 이제는 이슈가 있었던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ICTK였는데요. JP모건이 양자 컴퓨팅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양자 관련주 ICTK가 오늘 4%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슈가 좀 장기적으로 힘을 받아갈 수 있는 내용일지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이성웅 의원부터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양자 쪽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이제 미래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글로벌 양자 섹터의 성장에 이제 주목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국내 종목인데 왜 글로벌 양자 섹터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 주시는 거죠? 그것도 제가 사실 제목을 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서 네. 단 그래도 ICTK가 이제 상장한 지 이제 한 1년이 좀 넘어섰는데 공모가 2만 원으로 상장을 했다가 지금 공모가 밑이거든요. 네. 16,500원인데 ICTK가 상장을 할 때 이 양자 컴퓨팅 시장에서 물리적 복제 불가능 함수라고 하는 이 핵심 기술이 있었어요. 그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호평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양자 컴퓨팅 섹터를 얘기할 때 펀더멘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견조한 종목은 사실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실적 발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이번에도 JP모건이 무려 1조 5천억 달러라고 하면은 이게 1조 5천억 원이 아니잖아요. 네. 10년 동안의 계획이긴 하지만 규모가 굉장히 크고 이 빅테크 업체들도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에 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네. 그것이 이 미국에서 뭐 DWD 퀀텀이라든지 아니면 리게티 컴퓨팅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주가가 벌써 한 바닥에서 본다면 한 서학개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아닌가요? 지금도 신고가를 지금 연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호가를 좀 보니까 오늘은 이제 프리장에서는 조금 이제 하락폭을 보이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내 양자 컴퓨팅 관련주 중에서 네. 미국의 양자 컴퓨팅 관련주의 호가와 흐름을 같이 하는 종목이 사실 없거든요. 네. X게이트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ICTK를 뭐 지금 이슈본부에 갖고 온 것은 이슈가 사실 큰 이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 미미하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고점을 뒤로하고 윗꼬리를 좀 강력하게 많이 달았습니다. 네. 근데 ICTK만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던 BTQ 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그 기업과 협력을 해서 국내를 포함해서 국내외 글로벌 양자 이 기술에 대한 표준화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서 만약에라도 최근에 이제 미국에 또 상장했다가 주가 반등폭이 많았던 뭐 리게티 컴퓨팅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을 줄 때 왜냐하면 JP모건의 투자 규모가 우리 상상 외의 투자 규모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성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지금은 양자 컴퓨팅 시장이 AI 뭐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보다는 안보와 직결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흔히 말해서 중국의 견제를 하기 위한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양자 컴퓨팅 시장이 미국과 나란히 할 정도로 기술력이 굉장히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견제성 역할을 지금 양자 컴퓨팅 섹터에서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한번 해드리기 위해서 ICTK를 또 주목을 하자. 대신에 지금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시장에 상장되는 종목들이 한번 시세를 낸다면 같이 좀 동참할 수 있는 종목 중에 ICTK가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 아까 사실 처음부터 너무 궁금했는데 그러면 그냥 리게티 컴퓨팅이나 아이온큐나 이런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네, 그게 정답이죠. 그게 원래는. 정답일까요? 네. ICTK가 뭐 양자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관련주를 꼽히긴 하지만 오히려 뭐 미국 주식을 고르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성우 의원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도 미래 기술을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는 쪽에서 이렇게 보신 걸까요? 신규 진입은 아닌 것 같고요. 참 네. 신규 진입을 이제 뭐 ICTK가 물론 이제 양자 쪽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테마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양자 쪽에서의 이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이 고객사와 그러니까 금융권과 통신사를 통해서 이런 레퍼런스를 쌓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ICTK가 지금 그런 레퍼런스를 쌓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양자 쪽과 관련된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우리나라도 AI와 관련된 어떤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다 이제 미국 쪽에서의 큰 기업들의 약간 좀 서비스 그런 느낌도 굉장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테마로도 뭐 치고를 받고 좀 뭐 하는 상황인데 양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한테의 비교해서 우리 월등하다 뭐 이런 부분은 없는 상황이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흑자가 꾸준하게 나오는 양자 쪽 관련 기업들도 많이 없고, 근데 이제 ICTK 같은 경우가 그 전에 이제 비용적인 그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투자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가 이 보안 쪽, 보안 칩이나 이쪽에서의 이 상품 매출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양자 쪽과 관련된 이 기업들 중에서는 저는 그래도 대표적인 게 ICTK는 분명히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뭐 실제로 잡히는 부분 또 이제 중간중간적인 어떤 이벤트나 이런 이슈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반응하는 이 변동성을 본다고 했을 때 적극적인 신규 매수 관점은 좀 아니지 않나. 하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상장한 이후에 작년 말에 정도에 추천했던 주가가 지금은 차곡차곡 올라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양자 쪽 관련 기업으로는 ICTK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뭐 테마로 움직이긴 했지만 그래도 양자 내에서 레퍼런스를 잘 쌓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가지고 가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공모가 2만 원도 하회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1차 목표가는 2만 원으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높여봐도 될까요? 글쎄 저는 이제 신규 매수에서 들어가신다고 한다면은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2만 원까지만 뭐 잡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 뭐 그 시장에서 28,000원까지도 이제 공모가 이상까지도 얘기는 했지만 글쎄 이런 이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이 또 오늘 이후에 이만큼의 거래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2만 원까지도 이게 또 가는 부분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 너무 크게 잡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2만 원까지를 그래도 볼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도 좀 못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은 더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이제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멘텀 tum보로 바로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롯데웰푸드, 두 번째는 일진전기입니다. 먼저 롯데웰푸드부터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네, 3분기 실적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 시즌에 좀 빛을 내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지 첫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성욱 요원부터 롯데웰푸드에 대한 한 줄로 평가 들어볼게요. 그동안은 좀 많이 쉬었는데 이제 악재보다는 이제 호재에 더 반응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저는 빈과보다는 아직은 라면이지 않을까. 그래서 롯데웰푸드의 주가가 조금 꺾인 그런 이유가 내수 부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조금은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요. 먼저 이성욱 요원은 그래도 악재보다는 호재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으니까 긍정적인 뷰부터 들어볼게요. 일단은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많이 좀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롯데웰푸드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인 그러니까 매출에서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이제 빼빼로 그리고 칸초 이 어떤 그 초콜릿과 관련된 이 과자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롯데웰푸드가 올해 진짜 그 주가가 거의 이제 뉘어 있고 움직이지 않고 뭐 거래량도 많이 안 나왔습니다. 이유가 바로 이제 코코아 가격이거든요. 코코아 가격이 이제 올해 초 같은 경우에도 이 톤당 이제 11,000달러까지도 갔었는데 지금은 이 코코아 가격이 5,000 후반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져 버렸네요. 네. 이제 반으로 됐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올해 하반기 때는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3분기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는 700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선 명예퇴직 좀 이번에 많이 했어요. 그러게 그 비용이 좀 있기 때문에 한 1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걸 제거한다면은 거의 이제 그 800억 정도 700억 후반까지도 나왔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상치 시장에서 예상하는 시장에서 그전에 우려했었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가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크게 좋아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해외 쪽에서의 실적이 오히려 좀 플러스로 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3분기 때도 봤을 때도 영업이익이 거의 한 150억 가까이,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도 3% 이상은 해외 실적에 대한 상승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롯데 웰푸드가 인도나 카자흐스탄, 러시아 이쪽에서의 진출해 있는 법인이 이 가격을 올해 좀 많이 올렸거든요. 네. 하지만 그 부분이 잘 팔리면서 이 영업이익까지도 연결되는 구조 자체가 저는 이제 롯데 웰푸드에 대한 이 스낵에 대한 수요 부분은 그 해외 쪽에서도 점점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과정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우선 우리나라 쪽,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음식료 한다고 한다면 이제 말씀하셨지만 3년 라면 쪽이잖아요. 라면 쪽이나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주가가 잘 갔냐면은 당연히 해외 쪽에 내수를 앞질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네.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은 이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외 쪽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훨씬 높아지는 비중이 높아지는 과정을 봤을 때 그 초입 단계에서 한번 좀 매수 관점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건 좀 재밌는 얘기지만은 이 삼양식품이 이제 BTS 멤버가 이 먹는 영상 올렸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롯데웰푸드가 이 칸초 이름색은 혹시 열풍이잖아요. 네, 그거 이제 아이유 쪽이 아이유 가수가 좀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시장에서도 좀 먹히지 않을까라고 좀 약간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빼빼로데이를 통한 이 스트레이키즈가 지금 많이 이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해외 쪽에서의 매출이 이 우리나라 어떤 K-엔터나 이쪽과 연결이 되면서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내수가 약간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칸초 열풍과 또 빼빼로데이랑 기대감도 있는 상태이고 해외 시장에서 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의 모멘텀으로는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성훈 의원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김성훈 의원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도 역시 라면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삼양식품도 요즘 살짝 쉬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쉴만한 가격대. 흐름이었고 네. 죄송한 얘기지만 칸초가 불닭볶음면하고 좀 비할까 죄송한 얘기지만 부장님한테 이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이고 식사 대 디저트? 좀 약합니다 칸초가 사실은 그렇게 막 시장을 막 뒤흔들기는 좀 흐름이 좀 약하죠. 이름 그리고 없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보니까 인도 시장에 제가 그나마 좀 기대를 걸었던 거 저도 롯데웰푸드에 관심을 갖다가 이제 관심을 끈 이유가 최근에 인도 푸네 신공장 이제 진출하면서 또 가동률을 올리고 있고 돼지바가 인도 진출한 3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개 달성하면서 인도 시장 거리에서 막 굉장한 광고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사실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속이 낮고 이 카카오 가격이 사실 지금에서 좀 안정화 찾기가 좀 힘든 게 지금은 사실 이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병충해가 좀 많아지면서 생산량이 계속해서 감소됐다는 점이 사실 코코아 가격의 안정화 찾기는 당장은 어렵다. 그래서 마진율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돼야 롯데웰푸드도 상단을 돌파하는데 신동민 대장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롯데웰푸드에. 롯데그룹 전체적으로 다 안 좋기 때문에 그나마 웰푸드에 관심 많았다가 지금은 관심을 그렇게 크게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실적으로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낵류나 음식류의 전반적인 관심은 아직은 라면에 좀 집중돼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라면이 사랑받았던 이유가 영업이익률이 높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도 좀 마진율을 높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김성훈 의원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성훈 의원께 가격 전략을 좀 여쭤볼게요. 신규 진입도 좀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좀 들리긴 했는데 그렇다면 가격선은 어디까지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17만 원까지는 잡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더 지켜봐야겠죠. 그건 정말 중장기적인 가격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이게 17만 원까지 잡은 이유를 본다고 했을 때 최근 주가가 좀 PER이 지금 9배가 거의 이제 9배 정도 수준 이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음식료 업종 대비해서도 좀 롯데웰푸드가 주가가 좀 많이 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당연히 음식료 업종의 이 PER 그 동종의 PER을 이제 삼행식품이 당연히 올렸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거에 비해서 롯데웰푸드의 목표 주가를 뭐 10만 원 후반까지 잡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1차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는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10%를 잡고 근데 이 부분을 넘긴다고 한다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목표 주가는 매도하는 가격이 아니고 저희가 좀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좋은 요소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을 증명하는 게 이제 목표 주가 도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 이상 넘었을 때는 그때 이제 추가적인 매수를 고려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10%가량 뭐 12만 원을 1차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17만 원까지도 열어둬도 좋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젠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일진전기였죠. 북미 시장 전력망 교체 사이클을 맞아 수혜를 받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력준의 매력도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성웅 의원부터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일단 좋습니다. 안정적인 매출 그리고 여러 좋은 이슈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 판단됩니다. 네. 저는 전력주 가운데 가장 싼 전력주가 일진전기입니다. 이제는 봐야 할 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안정적인 좀 외형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이성웅 의원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진전기에 대한 모멘텀 더 들어볼게요. 일단은 서해안에는 고속도로 쪽에서의 이 초과 변압기에 대해서 좀 채택된 부분도 좀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3분기 영업이익도 320억 이상까지는 지금 그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이 수치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도 역시 한 120% 이상 그 늘어난 수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앞서서 제가 한마디 할 때 안정적이라고 하는 게 미국 쪽에서의 고단가 변압기 출하가 지금 되면서 이런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기기 안에서의 그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을 정말 좀 안정적으로 지금 일진전기도 지금 그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실적주로서 지금 좋게 좀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반기 수출이 이제 북미 변압기 수출 급증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하반기 때도 그렇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 쪽에서 이 설비 교체 수요가 굉장히 좀 빨라질 거예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북미 쪽에서의 변압기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 이쪽에서 안정적인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일진전기가 여러 좀 변압기도 하지만은 좀 전선 쪽에서 굉장히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동과 뭐 동남아 쪽에서의 수출이나 여러 가지 면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일진전기의 실적 구조 자체는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최근에 이제 이 미국 동부 전력청과 이 수주계획을 따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안정적으로 몇 년치의 어떤 실적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진전기의 좀 매수 관점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훈 의원은 그래도 전력준에 가장 싸다라는 좀 평가를 주셨는데요. 저도 좀 매력적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효성중공업은 너무 비싸가지고. 일단 일진전기 올해 선행으로 봐도 한 16배 수준, 17배, 16배 수준인데 다른 전력기기 업체들 만약에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한 30%가 이제 변압기 매출 비중이 있으니까 변압기로 기준으로 세운다면은 동종 피어 그룹 대비해서 약
한 30% 이상 싸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이번에 일진전기가 한 6거래일 양봉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반등을 한 점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됐고 3분기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까지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홍성의 제2공장을 증설했잖아요. 작년에 네. 증설했는데 하반기부터 돌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실적이 좀 찍히는 구간이 2분기, 1, 2분기보다는 3, 4분기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이 기업만 놓고 본다면 지역별로 미주 쪽의 매출이 이제 상반기를 놓고 봤을 때 한 230%나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본다면 미국의 전력망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을 때 또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변압기 3사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탑픽을 하나 고르자면 일진전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언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들어서 4만 원대를 한 달 전에 이탈을 한 번 했었는데 그 이유가 수급적으로 조금 꼬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수급적인 꼬임이 좀 풀렸을 때 지금의 흐름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또 수급이 또 양매수로 들어와주고 있는 네. 상황으로도 일진전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3분기 실적 기대감 충분히 가져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그렇다면 드려야 될것 신규 같습니다. 접근도 지금 가능한가요? 일단 신주 접근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오,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일진전기의 주가 상승 여력이 변압기 내에서 가장 좋았잖아요. 약 한 9.9% 상승하다가 좀 윗골을 달았는데 이 네. 윗골이 같은 경우는 전에 신고가 영역이었던 44,000원대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었고 시장에서 이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고점과 저점이 막 140포인트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수급에 대해서 역할을 조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결여가 이제 이 장 막판에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향후에 또 일진전기 3분기 실적 발표되면 전고점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뭐 전고점까지도 보고 대응해봐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이야기 해봤고요. 종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먼저 김성훈 요원이 10월 1일에 매수했던 ABL 바이오가 정말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면서 수익률 18%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목표가까지 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데요. 지금도 계속 홀딩해봐도 되겠죠? 네, 에이프릴 바이오였는데, 네. 에이프릴 네, 바이오. 비슷해서 네. 이게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가 제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 아닌 게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된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글로벌 파트너사죠, 에보민이 뉴욕 거래소 IPO를 시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 들리면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또 반등을 줬었고 제가 이제 이걸 추천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술 이전한 이 기업 가운데서 실적이 흑자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시총이 1조도 안 되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에서 우리 에이프릴 바이오가 부각이 될 때가 왔다라고 말씀드린 점도 하나 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플랫폼 같은 경우에 뭐 일단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적응증 확장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슈팅을 나온 거는 뭐 한국증권에서 커버 목표가를 또 5만 원으로도 굉장히 좀 높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조금 더 기다려봐도 좋겠다.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자 이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은 어떤 걸지도 김성훈 의원부터 들어볼게요. 네, 오늘 장도 바이오주를 또 들고 왔는데요. 일단 바이오주 가운데 저는 항상 또 실적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HK 이노엔입니다. 영육점 식도 이 치료제 또 신약이었던 K캡의 3분기 매출에 대해서도 증권사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을 한 2,700억 정도 잡고 있더라고요. YOY 기준으로도 17% 증가폭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K캡이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 FDA 허가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본다면은 충분히 주가 상승은 가능하다. 그래서 시초가 매수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 3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캡 HK 이노엔 목표가 55,000원, 손절가 38,000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이성웅 요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들어볼게요. 예, 저는 이제 YG 엔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역시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좀 주가 좀 선 반영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3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300억 중반 정도 분기 실적으로 이렇게 YG 엔터가 기록하는 예상치는 그전에도 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역시 이제 블랙핑크 음원에 대한 효과 그리고 이 지금 이제 엔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음원이나 어떤 공연 수익으로만 하지
그 실적을 나올 수는 없죠. 네. MD나 이제 로열티 쪽에서의 이 실적으로 지금 바탕이 돼야 엔터 기업들도 실적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3분기 때 충분히 이 실적에 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YG엔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오늘 5.5%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은 또 내일 가져게 낫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목표 주가 11만 원, 현저가는 9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엔터준의 YG 엔터테인먼트에 주목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9만 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의원들과 오늘장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